지난 몇 시간 동안 저희가 그 양자 정보를, 그러니까 양자 상태가 나타내는 정보를 정량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물론 그런 종류의 방법들은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 과목에 그 정말 일부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경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도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 위주로만 먼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그 전공을 하고 싶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고요. 그래도 그냥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좀 하려는 목적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그 양자 상태에 대한 피델리티라는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로 이번 시간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강의 내용을 한번 다시 좀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그 임의의 두 개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큐빗이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50큐빗짜리 어떤 퀀텀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을 과연 세퍼레이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세퍼레이션의 개념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과연 양자 컴퓨터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계산 능력을 과연 걔네들을 고전 컴퓨터의 계산 능력하고 비교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 게 맞겠느냐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가장 간단한 개념 중에 하나는 마치 튜링 머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양자 회로가 나타내는, 아니면 양자 알고리즘이 나타내는 그런 상황들을 고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의 계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과연 그 상태들을 다 주어진 시간 내에 다 계산을 해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효율적으로 걔네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양자 상태는 중첩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단계에서 그 양자 상태를 기술하려면 고전 컴퓨터로는 그러니까 큐빗의 개수가 선형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필요한 메모리의 숫자는 지수적으로 늘어나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걔네들이 인탱글드 된 스테이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은 인탱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사실 개별 큐빗들끼리 저희가 세퍼레이션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각각의 큐빗들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그냥 가져도 되면은, 그럼 사실은 굳이 그 양자 컴퓨터를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개별적인 큐빗들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은 고전 컴퓨터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떤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정말로 이게 양자 컴퓨터의 효과를 100% 활용하느냐, 아니면 사실은 겉에 보기에는 양자 알고리즘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뭐 사실 고전 컴퓨터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상상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냐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우리가 큐빗들을 그룹핑을 했을 때 얘네들을 세퍼레이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퍼러블 스테이트로 기술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얘네들은 절대로 세퍼러블 스테이트로 기술할 수 없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완벽한 그 선형대수적인 툴이 뭐였냐면, 알고 보니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이런 그러니까 꼭 이게 두 개 파트클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전체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들을 일단 두 등분으로 한번 나눠서 얘네들이 과연 세퍼러블하게 쓸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하면 그럼 그룹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A그룹, B그룹이 있을 때, 그러면은 A그룹과 B그룹의 스테이트가 막 서로 그 중첩이 돼가지고 다양한 조합들에 대해서 그 앞에 개수가 붙고 나타날 텐데, 그것들을 과연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룹 내에서 새로운 저희가 베이시스를 잘 찾아내서 그 베이시스들이 매칭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A라는 그룹 내에 그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벡터 1, 2, 3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그룹 내에도 오소노멀한 베이시스의 벡터들 1, 2, 3이 존재했을 때, 그러면 마지막 최종 스테이트를 여기 각각에서의 첫 번째 벡터들의 그 텐서 프로덕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들의 텐서 프로덕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벡터들의 텐서 프로덕트, 그런 식의
걔네들의 합으로만 나타나는 형태로 과연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수학적으로 판단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놀랍게도 그게 딱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거였고, 그런데 그러면 슈밋 디컴포지션이 되게 좋은 툴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 가장 한계점은 뭐냐면 일단 얘는 두 개의 어떤 그룹이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파티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개가 합쳐져도 어쨌든 그 그룹 내에서 하나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만들 거고 얘 자체로 힐버트 스페이스를 만들 텐데 그런 애들의 경우에만 이 방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세 개의 파티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실 적용할 약간 툴 자체가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세 개의 파티클이 있을 때 걔네 간의 그 인탱글먼트를 어떻게 정량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걔네들의 어떤 클래스 종류를 나누는 방법 그것들도 사실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것까지는 뭐 이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방식은 퓨어 스테이트에만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지금 사용했던 모든 툴들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모든 방식들은 퓨어 스테이트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코에피션트를 꺼내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얘는 좀 한계를 가지는 방법이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아마 이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물론 인테그럴 스테이트 자체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인 어떤 정량화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한 학기 동안의 개념들을 비교했을 때 걔네들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면 걔는 인테그럴 스테이트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얘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직관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 직관에 제일 잘 맞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게 꽤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인탱글 스테이트냐 세퍼러블 스테이트냐를 논하는 거는 사실 그거 자체가 거의 뭐 한 학기 이상의 그런 리서치 토픽이고 그러니까 뭐 수업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서치 토픽이기도 되게 중요한 리서치 토픽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두 가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방식이 어떤 스테이트가 인탱글이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셜 트레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 스테이트를 딱 적으면은 그럼 걔는 퓨어 스테이트로 나타나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파셜 트레이스를 딱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리듀스드 덴시티 매트릭스를 가지고 걔에 대해서 얘가 퓨어 스테이트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러면 그게 세퍼러블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슈밋 디컴포지션을 하는 방법이고 슈밋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슈밋 디컴포지션을 다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나눌 건데 어떤 베이시스로 나눌 건데를 굳이 따질 게 아니라면 오히려 더 빨리 체크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슈밋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인탱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이런 식의 아까 얘기했던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들끼리 1대1로 페어가 돼가지고 걔네들의 합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합의 앞에 붙는 개수가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0이 아닌 개수가 딱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다 0이다. 그럼 걔네들은 세퍼러블 스테이트 형태로 써졌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0이 아닌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를 따질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그 행렬에 뭐랑 똑같냐면 랭크라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 시간에 아마 제일 많이 다뤘던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의 랭크가 얼마냐를 보통은 나타내고 그 랭크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됐었죠. 그러니까 그걸 배웠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쉽게 적용하면 오히려 굳이 디컴포지션 다 안 하고도 빨리 얘가 인탱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때 다뤘던 개념은 또 뭐였냐면 어떤 믹스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 믹스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주변에 인바이러먼트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원래 제가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원래 양자 상태라는 거는 전 우주에 있는 모든 파티클들을 다 하나의 퓨어 스테이트로 적을 수 있는데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모두를 다 관찰 못하니까 일부만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얘랑 저 옆에 있는 누구랑 얽혔기 때문에 믹스드 스테이트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모든 거는 다 퓨어 스테이트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믹스드 스테이트가 주어졌다면 얘가 아마 나타난 이유가 뭔가 우리가 관찰을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인바이러먼트 중에
누군가랑 얽혔구나를 다시 거꾸로 생각하고 그거에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믹스드 스테이트를 퓨어 스테이트로 한번 다시 리컨스트럭트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식이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했고 그 개념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적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퓨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혹시 다른 데서 들을 퓨리피케이션하고 헷갈릴까 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포인트를 하면은 또 많이 쓰이는 컨텍스트가 언제냐면 인탱글먼트 퓨리피케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인탱글먼트 퓨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완전히 얘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저랑 저기 달에 있는 앨리스랑 그 둘이 뭔가 인탱글된 스테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인탱글 스테이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퓨어 스테이트가 아니고 그 약간의 뭐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겠죠. 그 뭐 90%의 확률로 뭐 풋사이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한 10%의 확률로 얘가 파이 플러스 스테이트가 존재한다. 그럼 얘는 요걸로 봐도 얘들이 인탱글이고 얘로 봐도 인탱글이기 때문에 그 일종의 인탱글드 스테이트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거의 인탱글 스테이트에 가깝다?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 99% 아니면 한 1% 정도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얘들이 인탱글에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탱글 스테이트가 아니라 그냥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앨리스께 뭐 0으로 나타나고 밥 것도 0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한테 주어진 건 믹스드 스테이트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믹스드 스테이트가 돼 있는데 뭐 다시 한 90%라고 할게요. 10% 9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얘에 대해서도 이런 덴시티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졌는데 근데 얘를 만약에 제가 더 뭔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애를 99%로 올리고 풋사이 마이너스를 99%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요런 그 프로덕트 스테이트를 1%로 내렸다. 그러면 뭔가 제가 퓨어 스테이트에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인탱글먼트 퓨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퓨리피케이션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퓨리피케이션과 인탱글먼트 퓨리피케이션이라는 뜻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이거랑 약간 관계된 개념이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어떻게 하냐는 좀 약간 그 다음 토픽이라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우선 피델리티, 그러니까 양자 상태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거의 피델리티를 얘기하는 걸 아마 나중에 자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피델리티를 우리말로 보통 해석할 때는 뭐 여러분 요즘엔 그런 표현도 잘 안 쓰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 하이파이라고 해가지고 하이 피델리티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래 어떤 음악의 연주가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어폰으로 들을 때 얼마나 원래 음에 충실하게 다시 재생됐냐를 가지고 할 때 피델리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양자 상태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양자 상태에 그 피델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 피델리티라는 표현이 나오는 컨텍스트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게 첫 번째는 그 뭔가 저희가 양자 상태의 그러니까 그 양자암호 같은 식으로 양자 상태를 저쪽 멀리로 보내가지고 그때 받았을 때 원래 보냈던 양자 상태랑 받은 상태의 양자 상태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거를 따지는 종류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하면은 마지막에 이런 스테이트가 나올 거야 라고 저희가 어떤 퓨어 스테이트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좀 그 중간에 어떤 노이즈 모델까지 우리가 쫙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 모델까지 적용해서 얘는 지금 이 정도의 믹스드 스테이트가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그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얘네들 간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지는 거를 피델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왠지 그러니까 뭐 영어로 지역하면 양자 충실도가 더 맞겠지만 그 왠지 양자 충실도 하면은 딱 뭐가 그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좀 다르게 그러니까 약간 의역을 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양자 신뢰도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가 정확한 표현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고,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 저도 그냥 영어로 그냥 fidelity라고 적어버리는데, 뭐 이런 두 가지 컨텍스트로, 두 가지 용어가 혼합돼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두 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측정했던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그 두 가지의 스테이트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걔네들 간에 얼마나 얘네들이 그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거를 fidelity라고 부르고요. 그럼 fidelity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완벽한 답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일단 퓨어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가 둘이 얼마나 닮았냐를 따질 때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아마도 내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풋사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라는 이런 두 가지 퓨어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얘네들 간에 제일 가까운 거를 따질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얘네들 간에 두 개를 내적하면은, 그러면 이게 뭔가 얼마나 얘네들이 유사한지가 나오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완벽하게 같다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일반적으로는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컴플렉스 넘버가 안 나오게 하려면 뭐 여기다 이걸 씌우면 되는데, 보통은 절대값을 씌우는 오퍼레이션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이거에 제곱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얘의 절대값의 제곱은 결국엔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걔의 절대값이 나오는데, 근데 자, 이러면은 이제 또 느끼는 게 약간 왠지 뭔가 제곱이 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원래 얘의 값만 알고 싶었는데 얘의 제곱이 되니까 뭔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피델리티의 정의로 제곱근을 씌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그냥 방금 얘기했던 그런 개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두 개의 퓨어 스테이트가 주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결과인 것 같은데, 얘를 뭔가 좀 믹스드 스테이트한테도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믹스드 스테이트한테 적용을 확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르게 쓰는 방법이 있지 않냐를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은 요거를 브라로 보고 요거를 캣으로 보면은, 그러면 저희가 얘를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었냐면, 어떤 브라켓의 내적은 다르게 쓰면 트레이스로도 적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은, 그러면 풋사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게 또 다른 똑같은 정의가 될 거고,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뭐를 생각하냐면, 그럼 얘네들 지금 생긴 모양이 뭐처럼 보이냐면 퓨어 스테이트의 덴시티 매트릭스, 그 다음에 얘도 퓨어 스테이트의 덴시티 매트릭스로 보이니까 이제 이거의 개념을 한번 확장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퓨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써주는 방식이 결국에는 퓨어 스테이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덴시티 매트릭스를 적은 다음에 덴시티 매트릭스 두 개를 이렇게 딱 곱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트레이스를 구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걸 하나의 좋은 피델리티라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 만약에 얘가 믹스 스테이트라서 덴시티 매트릭스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얘는 이미 이거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우리가 파이의 덴시티 매트릭스고, 얘는 그러니까 풋사이에 해당되는 덴시티 매트릭스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덴시티 매트릭스, 그러니까 믹스드 스테이트로 주어지면, 그럼 얘 간의 피델리티는 이거를 그냥 확장해서 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정리해도 되겠죠. 트레이스 해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로랑 그 다음에 풋사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근데 요거 딱 보면은 왠지 또 뭐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얘 이쪽으로 옮기면은 또 쉽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은 어떤 덴시티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걔와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퓨어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마치 평균 값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예,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둘 다 덴시티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졌을 때 하나가 뭐 얘가 시그마로 주어지고 얘가 로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덴시티 매트릭스로 주어졌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완벽한 뭐 무조건 이거야 된다라는 근거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증명이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는 바로 이렇게 되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2분의 1 로, 그 다음에 이 덴시티 매트릭스의 제곱근을 구한 이런 형태의 덴시티 매트릭스 씁니다. 자, 이거에서 그러면 과연 뭐 로가 여기 들어가는 대신에 시그마가 왜 들어가야 되냐? 그런 순서 같은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왜 저래야 되는지에 대한 딱 그 감은 잘 안 올 텐데 대신에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고려했던 것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거기서 약간의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얘가 그 덴시티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이 덴시티 매트릭스 자체가 저희가 요 퓨어 스테이트에서 온 요런 애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요거를 넣었을 때 원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요런 형태로 정의해도 원래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다행히도 얘가 제가 요거를 스퀘어 루트가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네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얘가 다행히도 요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를 뭐 보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 게 자, 우리가 시그마를 요렇게 정의했는데 그럼 시그마의 그러니까 제곱근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정의는 다시 얘기하면 같은 애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게 나와야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네 하나도 얘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이 관계 만족할 때 요런 애를 여기다 두 개를 넣어서 요런 결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면 얘는 지금 퓨어 스테이트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은 1이라서 저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의 제곱근을 여기서 그러니까 요런 퓨어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그냥 원래 스테이트랑 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보면은 피델리티는 트레이스의 스퀘어 루트에 그 다음에 여기에 푸사이 로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제가 요걸 넣었죠. 그 다음에 로가 있고 그 다음에 푸사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이제 보면은 얘네들 결합법칙으로 다시 따져보면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죠. 근데 얘네들을 계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얘는 스칼라 값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옮겨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아예 떼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잘 살펴보면은 얘는 일종의 요거를 그러니까 요 부분만 먼저 떼가지고 스퀘어 루트하고 푸사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애가 스퀘어 루트하고 그 다음에 푸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트레이스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1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이제 스칼라 값이 되니까 트레이스 하나마나 그냥 얘가 결국에는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적어도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얘랑 이퀴벌런트한 이 정의가 이퀴벌런트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왜 이래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증명까지는 못하겠는데 적어도 이게 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전 거랑 비교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연장이 된 거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이거 피델리티를 왜 열심히 지금 설명했냐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델리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연구 영역 중에 하나가 양자 암호, 그러니까 양자 암호키 분배 같은 거 할 때 그때 양자 상태가 여기서 저기로 갔는데 중간에 뭐 노이즈가 막 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원래 처음에 보냈던 양자 상태랑 최종 상태가 얼마나 닮았냐 아니면 얼마나 다르냐 거꾸로 얘기하면 걔가 얼마나 다르냐가 거꾸로 보면은 얼마만큼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피델리티 계산을 많이 하고요. 양자 컴퓨터에서 주로 계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어떻게 회로를 잔뜩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큐빗들로 이루어진 회로를 잔뜩 그려놓고 그럼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양자 상태가 될 거라고 분명히 예측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중간에 노이즈가 계속 껴가지고 계속 에러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여전히 얘도 그 우리가 의도한 양자 상태랑 얼마나 닮았느냐를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그 실험적으로 덴시티 매트릭스를 측정해가지고 그 덴시티 매트릭스랑 저희가 의도했던 스테이트랑 얼마나 닮았는지를 이런 그 아까 여기 있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새로 만든 양자 컴퓨터는 저기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 얼마나 피델리티가 높다 아니면 피델리티가 낮다를 가지고 정략적인 비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피델리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또 다른 약간 응용으로 아니면 개념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지난번에 그 저희가 양자 오류 정정 부호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그 경우에도 과연 여기에 개념을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그 양자 오류 정정 부호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시작했던 개념이 뭐였냐면 일단은 하나의 비트가 에러가 날 확률을 P라고 정의하고 그런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되게 상식적인 레퍼티션 코드, 그러니까 같은 값을 반복해서 쓰는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 코드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면으로는 머저리티 보팅, 그 다수결 코드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 중에 3개짜리 비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클래식화라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었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에러 어널리시스를 해본 결과가 뭐였냐면 싱글 비트만 보내면 그러면 얘가 에러가 일어날 확률은 P, 그 다음에 에러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됐을 확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다면 충실도라고, 그러니까 원래 상태에 대한 충실도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신뢰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전달이 됐을 때지에 대한 그 신뢰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신뢰도는 1-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비트로 레퍼티션 코드를 써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때 신뢰도를 어떻게 따질 거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에러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를 따지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저희가 계산이 뭐였냐면 얘를 못 믿는, 그러니까 얘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레퍼티션 코드면 결국에는 후진한 다음에 3개의 값을 비교해서 걔 중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2개 내지 3개가 된 값을 선택한다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2개 비트가 플립이 되든지 아니면 3개 비트가 다 플립이 되든지 그럴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면 그때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3개의 비트가 다 플립되는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도 플립될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 플립될 확률, 세 번째 비트도 동시에 플립될 확률이 다 곱해져야 되니까 P 3승이 됐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2비트만 플립되는 경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3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첫 번째 비트만 플립이 안 될 경우, 두 번째 비트만 플립이 안 될 경우, 뭐 그런 식으로 따라서 3가지의 경우 수가 존재하고 그러면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을 따지면은 한 비트는 플립이 안 되니까 1-P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비트는 플립이 되니까 P 제곱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2비트가 동시에 플립이 되는 경우의 확률은 3 곱하기 P 제곱 곱하기 1-P였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했더니 이런 확률이 나왔다는 거였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거 레퍼티션 코드를 썼을 때는 에러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됐을 확률 아니면 신뢰도는 얼마냐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날 확률을 전체 확률 100%에서 이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P2가 되면 될 겁니다. 자, 이런 결과를 제가 그때 클래식화라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퀀텀 에러 커렉션 코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분석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분석하려면 사실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 개념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덴시티 매트릭스 개념을 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의를 여기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덴시티 매트릭스를 다룰 줄 아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양자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양자 상태를 푸사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양자 상태가 어떤 노이즈가 있는 채널을 통과해서 전달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지금 여기서 가정하는 거는 한 개의 큐빗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까 여기처럼 하나의 비트만 보내는 것처럼 여기서는 한 개의 큐빗만 보낼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한 게 아니라 적용하기 전에 그냥 싱글 큐빗일 경우에 그러니까 확률을 한번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한 개의 비트가 플립이 되거나 플립이 되지 않거나죠. 근데 플립이 될 경우가 확률이 아까 P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의 비트가 플립이 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면 요 풋사이 앞에다가 X 게이트를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X 게이트 아니면 X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은 그러면 얘가 그 비트가 플립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요런 스테이트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 앙상블 형태로 적는다면 자 그러면은 그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비트가 플립될 확률이 그게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가 플립이 되지 않았을 확률은 1-P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앙상블이니까 얘에 대한 전체적인 덴시티 매트릭스를 쓰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확률 곱하기 1-P 곱하기 그 다음에 요런 스테이트가 나올 경우 더하기 확률 곱하기 요런 스테이트가 나올 경우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당연히 보낸 거는 풋사이라는 애를 보냈으니까 이 풋사이라는 애가 최종적으로 나온 이 덴시티 매트릭스랑 얼마나 닮았는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피델리티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피델리티를 생각을 해보면 걔는 결국엔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냐면 그 스퀘어 루트의 풋사이의 로의 풋사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전개를 다시 해보면은 요거 양변에다 풋사이를 곱하는 거니까 이거 양변 이 텀 양변에 풋사이를 곱합니다. 그럼 풋사이 곱하기 풋사이는 1이고 풋사이 곱하기 풋사이도 1이니까 요 텀은 1-P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또 하면은 P 곱하기 그 다음에 풋사이 X 풋사이 그 다음에 여기도 풋사이 X 그 다음에 여기 또 풋사이가 곱해졌으니까 풋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는 이거 같은 애의 그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니까 이거의 값은 X 오퍼레이터에 대한 측정에 대한 그 평균값이 되고 X 오퍼레이터 자체가 허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리얼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얼 값이 두 번 됐기 때문에 얘는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적어도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값 전체는 얘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1-P. 근데 1-P가 아까 고전적으로 따지면 뭐에 해당되냐면 한 비트를 보냈을 때 제대로 전송될 확률이 1-P였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피델리티 그 한 비트에 대한 피델리티를 계산했을 때 얘가 완벽하게 그 고전적인 경우랑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의 피델리티는 얼마다를 계산할 수 있고 그 피델리티랑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전적인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하고 꽤 그 가까운 값이라는 거를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요거를 그 당시에 확인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면 도대체 세 비트를 쓰면 정말로 이게 에러가 줄어들어?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요 에러랑 그 다음에 원래 있는 요 P랑의 에러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비교했고 결국에는 이 P가 얘보다는 항상 크다는 거를 그러니까 항상 크다는 거의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P가 2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통신 같은 데서 에러의 발생 확률은 2분의 1 이상을 생각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거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항상 얘는 그 세 가지 비트를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그때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과연 이렇게 그 레퍼티션 코드를 썼을 때 여기 CSS나 아니면은 그 쇼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쇼 코드 같은 경우에는 빗 플립만 막는 게 아니라 그 페이즈 플립까지 막는 거였죠. 근데 일단 여기는 뭐 지금 그 간단한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 복잡한 경우 말고 그냥 레퍼티션 코드로 이렇게 썼을 때 000
그 다음에 111로 저희가 인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였죠. 예, 이런 거를 썼을 때 과연 그럼 얘가 뭐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쓰면은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그러니까 이런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에러 커렉션 회로를 실제로 통과를 시켜서 신드롬을 측정한 다음에 그 신드롬에 따라서 정확한 어느 큐빗이 얘가 돌아갔을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큐빗에 대해서 다시 에러, 그러니까 그 보정하는 X 게이트를 한 번 더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큐빗만 플립이 되면은 걔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보정이 돼서 다시 풋사이가 나올 텐데 문제는 2개의 큐빗 또는 3개의 큐빗이 동시에 플립됐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우리는 뭔가 다른 스테이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미 이 그 에러 커렉션 신드롬 메저먼트까지 끝나고 그래서 에러 커렉션까지 다 끝난 다음의 상태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스테이트가 과연 원래 스테이트랑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그 신뢰도가 높은지를 하나의 큐빗을 보냈을 때에 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가 나타나는 확률을 따져보면은 얘가 나타날 확률은 사실은 하나도 플립이 안 될 경우의 확률도 이렇게 제대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1-P의 3승의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큐빗이 플립이 됐을 경우에는 걔는 제대로 보정이 돼서 이걸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럴 확률을 따져보면은 그 하나의 비트만 플립되니까 P가 되고 나머지 2개는 플립이 안 돼야 되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한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3가지 중에 하나니까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해서 이거 자체가 풋사이가 나올 만한 그 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가 될지 모르는 애는 걔는 얘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확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이 로우를 적어보면은 이제 로우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이 앞에 들어가는 애가 요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1-P 제곱에 그 다음에 1-P 플러스 3P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예, 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계산할 수 있겠죠. 1-P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2P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쟤를 예, 잠시만요. 네, 그러면 얘를 쭉 전개를 해보면은 1-2P 플러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2P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은 1을 여기다 곱하면은 1-2P 플러스 P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P를 여기 전체에 곱하면은 2P 마이너스 4P 제곱 더하기 2P 3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2P랑 2P가 날아가고 얘랑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1-3P 제곱 플러스 2P의 3승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확률을 여기 앞에다 적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1-3P 제곱 플러스 2P 3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는 애는 뭐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두 개의 큐빗이 됐을 경우, 3개 큐빗이 됐을 경우 각각에 대해서 잘못된 신드롬을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보정을 하면 무슨 스테이트가 나올 건데, 일단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몇 가지 다른 옵션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또 그 확률에 곱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확률에 뭐 이렇게 되고 하는 형태로 나오겠죠. 자, 이걸 왜 이렇게 그냥 대충 해버리냐면 결국엔 저희가 다시 구하려는 거 요거잖아요. 요걸 구하면은 그러면은 요거 양변에다가 저희가 아까처럼 얘를 풋사이를 곱하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다 1이 되니까 결국에 남는 확률은 이거 확률 그 다음에 얘네들로부터 쭉 나오는 추가적인 플러스 값들이 잔뜩 나오겠죠. 예, 제가 이거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얘가 뭐든 간에 뭐 곱하기 풋사이 그 다음에 뭐 곱하기 풋사이는 얘는
얘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거 곱하기 플러스인 확률을 곱하면 항상 요 뒤에 있는 값들은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값은 요 값이 뭐보다 크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냐면 얘는 항상 요 값보다 크다. 여기에 저희가 그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1-3p의 제곱 플러스 2p의 3승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는 요 값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아까 여기서 얻었던 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보다는 더 크다는 결론인데,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그러니까 실제 피델리티는 약간 더 크다는 결론이긴 한데, 근데 요 값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에러 커렉션에 대해서 에러가 날 확률이었으니까, 에러 커렉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날 확률이니까 에러 커렉션 코드를 썼을 때 에러가 나지 않을 확률, 제대로 전달될 확률은 1-2 값이겠죠. 그래서 요 값이 여기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게 클래시칼 피델리티랑 관련된 값, 그러니까 클래시칼하게 제대로 전송됐을 확률과 관련된 값이고, 대신에 그 값에 비해서 얘는 좀 더 크긴 한데 저희가 여기다 제곱근위를 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이 뭐 얘보다 진짜 클지 아니면 약간 작을지 그거는 사실은 디테일한 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전반적인 트렌드는 뭐냐면 여기 나온 값은 한 개 싱글 큐빗을 했을 때 그 나올 값보다는 크다는 그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얘는 3개짜리를 썼을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요거 두 가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얻었던 결론은 얘보다는 에러가 일어날 확률이 작다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제대로 전송될 확률이 얘가 제대로 전송될 확률보단 크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쓰면은 훨씬 더 에러가 잘 보정될 건 보이는데, 그거를 고전적인 어널리시스로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양자에도 적용될 거야 라고 하는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그러니까 수학적 툴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훨씬 더 컴플리트하게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덴시티 매트릭스가 꽤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 이 피델리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일반적인 고전적인 정보 이론을 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양자 정보를 하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피델리티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그래서 에러 확률이 뭐야? 아니면은 제대로 전달될 확률이 뭐야?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확률들이 완벽하게 딱 정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피델리티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컴플리트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양자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피델리티라는 표현을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 피델리티가 정확하게 뭐야? 라는 게 확률하고 정확하게 1대1로 대응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전적인 정보 이론을 하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냥 얘는 정확도에 가깝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까운 건 뭐야? 그러니까 정확도면 정확도지 왜 가깝다라고 얘기하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뭐 나중에 이쪽 분야를 연구하시든 아니면은 뭐 고전적인 정보 이론을 연구하시든 간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서로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대방의 영역에서 뭐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한 그런 소통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분야가 이 분야니까 이 분야만 알면 다 알겠지가 아니라 항상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약간 다른 개념, 그러니까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뭐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정보 이론에서도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물리학에서도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뭐 사회과학 같은 데서도 엔트로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먼저 일단은 정보과학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가 뭔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걔가 어떻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랑 어떻게 연결되고, 또 그런 것들을 왜
동시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어떤 그 말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는 약간 정보과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른 거는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 이론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보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주어졌어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가지가 막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그러니까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얘가 나올 확률이 P1, 그다음에 얘가 나올 확률이 P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는데 그 엔트로피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얘를 측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 뭔가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러다가 얘가 딱 측정되는 순간에 뭐 두 번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섯 번째가 요번에 뭐 주사위를 돌렸는데 다섯 번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정보가 확실해졌죠. 그럼 뭔가 정보를 새로 얻었는데 그러면은 정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늘어난 정도가 얼마냐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값이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셰논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러니까 그 정보과학 쪽에서는 처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셰논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셰논 엔트로피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이걸 측정하기 전에 그때 현재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정량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요거 나올 확률이 뭐 P1, 그 다음에 요게 나올 확률이 P2 해가지고 쭉 해서 뭐 한 N개 정도의 그런 어떤 값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값들이 나타날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셰논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 어떤 모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를 뭐 다르게 할 때는 그냥 여기 있는 확률 다 하나씩 써가지고 쭉 쓴 다음에 근데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예를 들면 P1에 대해서 로그 PN을 취하는데 정확하게 얘는 이 베이스가 2인 로그로 얘의 확률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확률 자체가 얘가 1보다 항상 작겠죠. 확률이니까. 그러면 얘는 로그를 취해주면 원래 로그 1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1보다 크면은 플러스 값이고 그 다음에 로그 1보다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통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P2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해서 쭉 해서 PN까지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 셰논의 엔트로피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요거를 그냥 다시 그러니까 훨씬 더 간결하게 쓰는 방식은 당연히 얘를 i라고 하고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면 이 앞에다가 뭐 x라고 할게요. x라고 한 다음에 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px 그 다음에 로그 2의 x로 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뒤에서는 그 경우에 따라서 이걸 그 아무것도 안 쓴다 하더라도 얘는 다 2로그로 그러니까 로그로 쓴 애들은 다 2로그로 생각하시면 되고 ln으로 쓴 애들은 얘네들은 내처럴 로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10베이스가 아니라는 걸 일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베이스는 2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이 중에 확률이 0인 애들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애들 경우에도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따져보면은 그러면 어떤 P값이 0으로 갈 때 P값이 0으로 갈 때 로그 P는 얼마가 되냐? 자, 이거는 그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로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로그 P에 그 다음에 1분의 P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되면은 0으로 가면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죠.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 쓰면은 그럼 1분의 P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2제곱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P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 앞에다 리밋이 붙는 거죠. P는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도 P는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이 된다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 혹시라도 어떻게 저 값이 정의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정보적인 입장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다른 방식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한 우리가 셰넌의 엔트로피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예를 들면 앨리스가 밥한테 어떤 정보를 쫙 보낼 겁니다. 근데 이 정보를 보낼 때 앨리스가 밥한테 어떤 정보를 보낼지는 어떤 종류의 정보를 보낼지는 일반적으로는 정의가 돼 있겠죠. 뭐 앨리스랑 밥이 서로 친구면은 서로 보내는 정보들은 뭐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앨리스랑 밥이 어떤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막 개인적인 내용 안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앨리스가 밥한테 보낼 종류의 어떤 인포메이션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약간 좀 방전인 정상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또 다른 게 얘기할 때는 얘가 뭐 항상 보낼 때는 1바이트짜리 정보를 보낸다. 그러면 1바이트 정보에서는 얘는 무조건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 있는 거죠. 0000부터 1111까지니까 총 256가지의 종류의 어떤 패턴을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원래 셰넌의 이 정보 이론이 나왔을 때 근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뭔가 영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영어 문장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알파벳들이 같은 확률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뭐 특정한 알파벳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나고 어떤 알파벳은 훨씬 더 적게 나타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나타날 확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걔네들한테 다 똑같은 비중의 어느 정도의 정보량을 어사인한 다음에 걔네들을 매번 보내면은 생각보다 필요 이상의 통신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로 보내는 이 메시지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가고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적게 가는지를 따져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보내야 할 양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셰넌의 엔트로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극단적인 예로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 어떤 정보가 맨날 똑같다. 맨날 00, 10, 11, 00, 1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맨날 이런 패턴은 얘한테 맨날 주구장창 보낸다. 그러면은 앨리스가 밥한테 이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비트 정보는 얼마면 될까요? 뭐 한 비트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냈다 뭐 그런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항상 뭐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앨리스가 맨날 요거만 보낼 걸 뻔히 알아요, 밥은. 그러면은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야 될 정보의 양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없죠. 아무것도 안 보내도 밥은 또 앨리스가 여기 보낼 거 알아요. 다 보낼 거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메시지만 맨날 보낼 때 그때 셰넌의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거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얘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P가 1이죠. 100%죠. 자, 그러면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요 공식에다 딱 집어넣는다면 결국에는 인덱스가 그냥 P가 그러니까 1인 경우 그러니까 P가 그러니까 요거 메시지를 보내는 그 인덱스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 서메이션도 그러니까 시그마가 아니라 그냥 한 경우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그다음에 확률이니까 확률 1 곱하기 그다음에 로그의 1이니까 로그 1은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비트는 0비트의 인포메이션을 보내도 충분히 여기에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 말고 앨리스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거 다 이진수라고 쳤는데 그다음에 앨리스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때는 111001011 뭐 이런 애를 보내고 어떤 때는 이런 애를 보내는데 예를 들면은 앨리스가 보낼 수 있는 확률의 그 비율이 얘가 2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1의 확률을 보낸다. 그런 사실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실제로 앨리스가 보낼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만 항상 보낼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실제로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보내는 정보의 최소 양은 얼마면 될까요? 뭐 직관적으로 당연히 1비트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거가 그러면
셰넌의 엔트로피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2의 2분의 1,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한 번 더 하니까 곱하기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로그 2는 이게 그 2분의 1은 얘가 뒤집히면은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그때 이렇게 되고 그러면 2와 2니까 같은 애에 대한 로그를 취하면은 그럼 이거는 1이 되죠. 그래서 1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100%씩 보낸다라는 게 보장이 돼 있으면은 그럼 1비트만 보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약간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따져서 얘가 여기다 보내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를 보내요. 얘를 뭐 99%를 얘를 보내고 얘를 보낼 확률이 0.01%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이런 상황으로 딱 주어졌을 때 앨리스가 밥한테 평균적으로 보내야 될 비트 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보면은 제가 여기서 평균적이라고 얘기한 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앨리스가 밥한테 대부분의 경우에 비트를 안 보낸다 하더라도 밥은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이게 올 거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비트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트를 보내도 그러니까 아주 가끔씩만 비트를 보내도 그래도 얘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정보는 대부분 그냥 정상적으로 전달이 될 거란 겁니다. 자,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앨리스랑 밥이 약속을 했는데 앨리스가 밥한테 아무 비트 안 보내면은 그러면 얘는 지금 아무 일이 없었구나 생각하고 이거를 보내야 될 때만 비트를 보내면은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엔 비트가 안 가고 필요할 때만 얘가 가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평균적으로 몇 비트가 필요하냐를 따져보면은 대략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00분의 1비트 정도면 필요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과연 요 방식에 의한 계산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0.99를 한 다음에 로그 2에 0.99를 해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또 로그 2에 0.01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값은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1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그냥 거의 0에 가깝겠죠. 뭐 실제로 계산하면 뭐 0.01 정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얘가 대략 마이너스 0.01 얼마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다시 얘기하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한 얘는 대략 1이니까 뭐 0.01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얘는 한 마이너스 6.6 정도 나오는데 근데 거기다가 0.01을 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따져본다면 얘는 플러스 0.066 정도 나오고 대략 예, 그래서 뭐 기껏해야 0.07 뭐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0.01이 나오진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앨리스가 아무것도 안 보내는 건 사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냈다 안 보냈다 자체가 0 또는 1이라는 정보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비효율적이긴 하고 근데 만약에 여전히 아까 이게 50%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대 50이든 아니면 99대 0.01이든 그러니까 0.99대 0.01이든 항상 한 비트만 보내면은 그러면 분명히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는 별로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인코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 게 한 적어도 100번 정도를 보낼 거니까 그 100번마다 매번마다 한 비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0번 중에 그러니까 100번을 평균적으로 보낼 때 그 중에 몇 번째만 얘가 나타날지 대략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번 중에 어느 위치에 나타날지 그 위치를 형태를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보에 전송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낫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예제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제가 약간 좀 그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 다시 요걸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게 보내는 정보가 실제로 이런
비트가 많다고 정말로 많은 그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종류의 패턴들이 있을 때 일단 몇 개 종류의 패턴이 있는지, 그러니까 몇 개의 패턴이 있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 각각의 패턴들이 얼마만큼의 확률로 나타날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제대로 된 셰논 엔트로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또 상황을 바꿔서 또 다른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앨리스가 밥에게 보낼 정보는 딱 4가지 종류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 1, 2, 3이라는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나타날 확률이 각각이 다 똑같은 확률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이 나올지 3이 나올지 다 똑같다. 그러면 각각이 나타날 확률은 다 4분의 1씩이 되겠죠. 그러니까 0도 4분의 1, 1도 4분의 1, 2도 4분의 1 다 똑같은 값이 똑같은 확률이 나타나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 경우에는 결국엔 첫 번째 값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베이스 2에 대해서 4니까 2에 2승 해가지고 4분의 1이죠. 근데 2에 2승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분모가 분자로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면 요건 2가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건 뭐였냐면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계산한 거고 두 번째 항도 사실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4가 곱해져서 실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2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2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0, 1, 2, 3을 골고루 보낼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실제로 0, 1, 2, 3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얘네들에 대해서 다 이진수로 어사인을 해버리는 거죠. 0, 0,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러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인코딩이 되는 거고 이 정도의 인코딩이 그러니까 이런 4가지가 이렇게 똑같은 확률로 전달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비트 수는 얼마냐를 계산해 봤을 때 2비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코딩이 되게 효율적인 인코딩이라는 걸 거꾸로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거를 그냥 계속 확장해 보면 우리가 보내야 될 예를 들면 그 종류의 어떤 알파벳의 개수가 2의 n승계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다 아까 똑같이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항들 자체가 2의 n승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이 나올 확률은 2n승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를 로그 2 베이스에 이걸로 계산해주면 그럼 요거 전체가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랑 얘가 합쳐져 가지고 n이 나올 거고 요거가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서로 캔슬 되니까 결국에 그냥 n비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보내야 될 어떤 알파벳의 개수가 2의 n승계면 n비트가 필요하다는 아주 상식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만약에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확률이 다른 경우 자, 심볼이 아까는 1, 2, 3, 4, 4개의 심볼을 보내는데 그때 보내는 확률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1을 보낼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얘를 보낼 확률이 4분의 1, 그 다음에 얘를 보낼 확률이 8분의 1, 그 다음에 얘를 보낼 확률이 8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요런 경우에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걔는 역수가 취해져 가지고 곱하기 1이 되겠죠.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4분의 1에 4의 로그 2가 취해질 테니까 걔는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에 지금 마이너스는 다 제가 역수 계산할 거 뻔히 아니까 다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8분의 1 곱하기 얘는 2의 3승이니까 3이 나올 텐데 이런 애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얘는 결론이 뭐냐면은 이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가 4니까 4분의 3 해가지고 결국에는 4분의 7비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거냐면 그냥 제일 상식적인 거는 너는 00, 그다음에 01, 10, 11 어사인 해가지고 항상 두 비트를 쫙 보낸다면 그럼 얘는 평균적으로 4분의 7비트를 보낸 게 아니라 2비트를 보낸 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의 인코딩을 사용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셰넌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진 이런 정보를 보낼 때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인코딩 말고 새로운 인코딩을 해서 잘만 선택하면 평균적으로 4분의 7비트만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1.75비트만 보내도 되지 왜 굳이 2비트를 보내냐. 그 얘기가 지금 저 엔트로피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은 제일 간단한 방식은 이겁니다. 저희가 뭘 하냐면 1이라는 비트가 제일 많이 나올 걸 알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코딩 방식은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무조건 1비트, 그러니까 이진수 1만 보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애는 이렇게 보내면은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지막으로 1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보내는 애들은 얘는 얘를 001 또는 000 이렇게 하면은 그 받는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01 001 00 001 이렇게 왔다면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처음에 1이 나올 때까지 여기를 끊고 그 다음에 처음에 1이 나올 때까지 여기를 끊고 근데 3개가 넘어가도록 1이 안 나오면 여기를 끊고 그 다음에 여기를 끊고 이런 식으로 룰을 잡으면은 얘들 4개를 다 구분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얘는 2가 됐고 얘는 001이니까 3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4가 왔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2가 왔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확실히 얘네들을 구별해내면서도 뭔가 길이가 다른 이런 코딩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그 비트 수가 정말 4분의 7비트만 해도 되느냐를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자, 얘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한 비트를 사용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평균적으로 얘는 그 2분의 1 곱하기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4분의 1의 확률로 두 비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8분의 1의 확률로 3비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가 두 가지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3이죠. 그래서 다시 똑같은 값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셰넌의 엔트로피는 어떤 인코딩을 써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유일하게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그 정보 이론적으로 볼 때 뭐 이런 종류의 어떤 확률 분포가 주어졌다면은 얘를 보내는데 필요한 확률은 그러니까 보내는데 필요한 전체 필요한 비트의 수는 얼마다라는 거를 그냥 정량적으로 일종의 어퍼 바운드 아니면 일종의 로어 바운드라고 해야 되나? 예, 로어 바운드를 무조건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임플리멘트하는 이런 코딩을 뭐를 선택하는 게 좋냐는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사용하는 실제 코딩을 그러니까 저런 코드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어떤 uncertainty에 대한 이런 정보만 가지고도 아니면 확률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도 실제로 얘를 보낼 때 그러니까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냐를 퀀티파이 하는데 사용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처음에 봤던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데 걔네들을 똑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약간 완전히 다른 확률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번에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어떤 상황을 저희가 가정할 수 있냐면 뭐 아까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0이라는 정보를 보낼 확률과 1이라는 정보를 보낼 확률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정보를 보낼 확률은 그러니까 1이라는 정보를 보낼 확률은
2의 10승분의 1, 2의 10승이 대략 2의 10승이 1024니까 대략 1000분의 1 정도 보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0을 보낼 확률이 대부분의 경우엔 얘를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 사용할 만한 어떤 그 인코딩, 그러니까 어떤 인코딩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0이 나올 확률이 대부분이고 1이 나올 확률은 아주 1000분의 1씩 작은데, 근데 제가 여기다 보내야 될 전체 비트의 수가 1024개의 비트를 보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0일 건을 뻔히 알죠? 대부분이 0일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내야 될 때 정말로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질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 진짜로 보내야 될 비트의 숫자가 1024개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보내도 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다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이거를 극단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1024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얘가 전체 보내야 될 개수가 1024개면은, 그러면 이 중에서 그 1이 나올 확률은 1024분의 1이니까 1024개 중에 하나가 1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1024개 중에 하나만 그 1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마다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중에서 몇 번째에서 그 1이 나타나는지를, 1024 보내는 그 비트 중에 누구 중에서 1이 나타나는지를 그거를 보내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1024개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그 비트의 수가 10비트죠. 그래서 10비트 정도의 값만 보내도 저희가 생각하는 이 경우를 거의 어프락시미트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에 대한 그 셰논 엔트로피를 구해보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셰논 엔트로피를 구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그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제가 그거에 대한 계산을 쭉 적어놨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그 0이 나올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걔의 로그 2를 취하고,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에다가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걔의 로그를 취한 거죠. 자, 이거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요거 로그 2에 대한 계산은, 사실은 얘는 로그 2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얘 테일러 시리즈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로그 2는, 그러니까 로그 2의 1 플러스 x는 자연 로그 1 플러스 x를 나누기 자연 로그 2로, 그러니까 분모의 자연 로그 2, 그러니까 넘버 2, 그러니까 자연 로그 2에 대한 값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는 자연 로그 1 플러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 로그 1 플러스 x는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가 된다는 걸 쭉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계산해서 얘의 역수를 계산해 보면은 그럼 1.44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그 대부분의 1은 그냥 사라지는 거고, 그거의 첫 번째 항이 x가 되니까 대략 요거 자체가 x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가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곱해져서 나중에 플러스가 될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얘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2의 10승분의 1.4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뒤에 값은 이게 2의 10승분의 1이니까 얘에 대한 2로그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의 10승분의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비트를 계산하는 건 뭐냐면, 총 이런 애를 2의 10승계 비트만큼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2의 10승을 곱해주면은, 그럼 여기 있는 분모들이 다 사라져서 결국에 얘는 1.44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총 얘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비트는 한 11비트 조금 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자, 이게 왜, 그러니까 아까 얘는 아까 저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했던 경우고, 그 경우에 딱 10비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얘는 실제로 왜 약간씩 더 필요하냐면, 뭐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1024개 중에
그 1이 나타나는 확률, 1이 그냥 한 번 정도치만 나타날 거니까 한 번 1024당 한 10비트씩만 보내면 대부분의 경우엔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1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은 이 위치를 나타내는 10비트를 나타내기 전에 요번에는 1이 나타나는 게 한 번이니까 요번에는 그냥 한 번만 보내는 걸로 끝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요번엔 2번 이상 보내야 되니까 그 한 번에 보낸 걸로 다 결론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는 정보까지 다 합쳐가지고 2군데에다가 1이 왔다.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인코딩을 뭔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보내는 비트를 예를 들면 0으로 보내면은 그러면 뒤에 나오는 총 10비트는 그 위치를 나타내고 그걸로 전체적인 첫 번째 세션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앞으로 더 올 게 있다면 그러면 처음 비트를 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좀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1024가 있는데 대부분 다 0이고 얘만 1인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 다 0이고 얘만 1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얘랑 얘 두 군데서 1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다 구분해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예를 들면 이거를 나타내는 비트가 뭐 0000 뭐 얼마가 있다. 그리고 요 위치를 나타내는 비트가 01 뭐 어쩌고해서 뭐 얼마가 있다. 그리고 요거를 나타내는 비트가 뭐 0 뭐 어쩌고저쩌고 1 그다음에 요거를 나타내는 비트가 뭐 1 어쩌고저쩌고 있다 했을 때 매번마다 메시지를 보낼 때 요것만 딱 10비트씩 보내면은 그럼 문제는 이런 경우를 해결할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만약에 처음에 시작하는 비트를 하나씩 더 둬가지고 얘가 0으로 시작되면은 그러면 요거는 그 메시지 하나로 다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렇게 0으로 시작하면 요거가 1024개 중에 한 개만 나타났다라는 걸 나타내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1024개 중에 한 개만 나타났고 그 위치는 어디다라는 게 나머지 10비트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겹쳐서 그러니까 하나의 1024개 중에 두 군데 이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내기 전까지는 항상 시작을 1로 시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로 시작하면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 먼저 잡은 다음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애도 여기다 합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만약에 요걸로 그러니까 요 두 개로 끝이라면 그때 얘가 0으로 시작해서 끝나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하나의 세션에 들어가야 되는 1에 대한 개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것마저도 1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에 대한 위치를 뭐 이진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 앞에 보낼 때 0을 보내면 그러면 이번에 대한 요 1024개에 대한 들어가야 될 모든 위치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기본적으로 항상 11개씩의 비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애들이 나타날 확률에 따라서 약간씩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4라는 게 이런 상황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셔넌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셔넌 엔트로피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폰 노이만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또 양자 정보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근데 폰 노이만 엔트로피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정의만 보면은 되게 좀 낯설죠. 그러니까 물론 원래 거랑 약간 비슷한 형태가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낯설게 보이죠. 근데 이 정의 자체도 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이게 로라는 게 딱 주어졌을 때 덴시티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덴시티 매트릭스는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걔가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항상 우리가 어떤 형태가 나타났을 때 걔에 대해서 걔를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킬 수 있는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고 결국에는 그 베이시스 입장에서는 얘는 항상 다이아고널 형태로 쭉 나타날 걸 알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얘가 어떤 아이겐 밸류들을 쭉 가질 텐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람다 이런 아이겐 벡터가 있었을 거고 얘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뭐가 있었냐면 람다2 뭐 이런 애가 잔뜩 있었을 테니까 얘를 다시 나타내면은 로우는 마치 람다1의 람다1 그 다음에 람다2의 람다1 람다2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의 쭉 합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걸 분해했다는 얘기는 또 다르게 앙상블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보면은 확률적으로 람다1이 나올 확률은 람다1, 람다2가 나올 확률은 람다2 이렇게 저희가 분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셰넌 엔트로피의 개념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나올 확률이 P1, 뭐 요게 나올 확률이 P2 뭐 그런 것처럼 얘들을 마치 확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요들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게 앙상블이라면 이거 자체가 다 확률이죠. 믹스드 스테이트의 확률들. 그러니까 믹스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퓨어 스테이트가 나올,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요 해당하는 퓨어 스테이트가 나올 확률들을 저희가 여기다 쭉 적은 거였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요거를 셰넌 엔트로피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그럼 결국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람다1의 로그 베이스 람다1 이런 애들의 합의 마이너스를 쫙 곱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서메이션을 하는데 근데 요게 n이라면 람다 n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 식은 적절한데 그럼 과연 얘를 이렇게 적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뭐냐? 자, 요것도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람다가 파지티브 오퍼레이터, 좀 더 얘기하면은 얘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 어떤 오퍼레이터의 함수, 그러니까 이런 오퍼레이터를 줬을 때 얘 함수는 결국에는 얘를 그 테일러 시리즈로 쭉 전개한 거라고 했죠. 근데 이럴 경우에 갖는 장점이 뭐였냐면 만약에 얘가 허미션이었다면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라면 당연히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도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이럴 경우에 얘는 얘의 각각의 람다에 대해서 f 람다1, f 람다2 이렇게 된다는 거였죠. 자, 거기다가 얘는 지금 파지티브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이 아이겐 밸류들이 다 파지티브 밸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로가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똑같은 이 로를 다시 곱하면은 얘는 요 베이스,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로 따지면 얘 역시도 그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대각행렬 곱하기 대각행렬은 다시 대각행렬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진 값이 다 여기에 그 대각행렬로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트레이스를 구하면 얘네들이 다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얘랑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셰넌 엔트로피랑 같은 개념이라서 이거는 아주 좋은 그 어떤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셰넌 엔트로피를 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포맷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폰 노이만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폰 노이만이 이런 그 관계를 눈치를 챘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럼 폰 노이만 엔트로피의 약간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따져보면은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 그 믹스 스테이트가 뭐냐면 전혀 뭐 코릴레이션 같은 거 없이 completely mixed state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의 가능한 이런 스테이트들이 걔네들이 그냥 똑같은 확률로 존재하는 경우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디디멘셔널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이럴 경우에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베이시스들은 D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D개가 존재하는데 이럴 경우에 얘들이 완전히 그 completely mixed state라고 얘기하면은
얘들 간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얘가 나타날 확률은 그냥 D분의 1의 확률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쭉 해서 D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원래 처음 정의했던 셰논의 엔트로피에다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에 얘는 D분의 1의 확률로 그 다음에 로그 2D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취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D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로그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요거랑 같은 거고, 근데 예,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이런 애들을 D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D를 곱해줘야 되죠. 다 더할 거니까. 그래서 얘들은 자연스럽게 캔슬이 되고 마지막으로 요 마이너스가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게 D로 되겠죠. 그래서 그 completely mixed state에 대한 그 폰 노이만 엔트로피를 구하면은 그냥 로그 베이스 2에 대한 D가 나옵니다. 자,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그러니까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은 얘가 약간은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uncertainty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mixed state라는 거는 얘는 어떤 그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 디멘션이 되게 큰데 완전히 믹스드 스테이트다. 그러면 걔는 어떤 그 그러니까 그 뭐죠? 무질서도가 증가했다고도 그러니까 되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도 한데 무질서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약간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약간 좀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양자 상태가 주어졌는데 임의의 양자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임의의 양자 상태에 그 엔트로피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임의의 양자 상태가 그 퓨어 스테이트로 주어졌어요. 퓨어 스테이트인데 얘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한 이 폰 노이만 엔트로피의 룰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로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그 아이겐 밸류들을 쭉 구해서 걔들에 대한 저 셰논 엔트로피 같은 걸 찾아야 되죠. 자, 문제는 이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은 얘는 아이겐 밸류가 뭐죠? 1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요거 하나 나온 겁니다. 퓨어 스테이트니까. 자,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1밖에 없어요. 그러면 1을 저기 이 공식에다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2에 1이 나오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0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퓨어 스테이트의 엔트로피는 0이라는 뜻입니다. 뭐 여기까지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퓨어하니까 뭔가 좀 무질서도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0인 거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거를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스테이트였다. 그러니까 이런 인탱글 스테이트였다. 요런 애였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인탱글 스테이트는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면은 어떤 땐 여기 나오고 어떤 땐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 그 확률적으로 되게 뭐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늘어져 있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측정을 어떻게 하냐 어떤 베이스 쓰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나올 수 있는 어떤 확률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얘는 보면은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되게 엔트로피가 높은 무질서도가 되게 높은 그런 스테이트로 볼 수 있는데 그 폰 노이만 엔트로피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얘는 무질서도가 0입니다. 벨 스테이트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퓨어 스테이트는 엔트로피가 0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퓨어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벨 스테이트마저도 당연히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0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아마 뭐 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예,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서 예, 바로 뒤에서 볼 그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되게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통계학적 쪽에서 얘기할 때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그 로그를 취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오메가라는 거를 뭐로 얘기를 하냐면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처음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방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10개의 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입자, 1번 입자, 2번 입자, 3번 입자 이런 애들이 쫙 있겠죠? 그래서 10번까지 있으면은, 그럼 첫 번째 입자가 여기 A라는 방에 있을 거냐, 아니면 B라는 방에 있을 거냐, 이 옵션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또는 여기 있을 수 있고, 얘가 여기 또는 여기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 조합이 몇 개가 나오냐면, 1024개가 나오겠죠? 2의 10승이니까. 그럴 경우에,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얘가 어디, 그러니까 1번이 어디, 2번이 어디, 3번이 어디 해가지고 다 그런 상태가 다 결정된 거, 그거 하나를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통계역학에서는 얘들이 각각이, 그러니까 뭐 1이 여기 있고, 뭐 2가 여기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을 걔네들이 각각이 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총 1024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그런 각각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일어날 확률은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거를 보통은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주는 오메가의 그 값은 뭐냐면 결국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에 이런 방에 10개의 입자들이 있을 그런 상황이다 했을 때, 그럼 이때의 엔트로피는 얼마냐 하면은 여기 오메가에다 1024를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연 로그를 계산하고 그 앞에 어떤 컨스탄트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나오는 값을 우리가 통계역학적으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엔트로피는 아까 셰넌의 엔트로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온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훨씬 더 이전에 나온 개념이었고, 그런데도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이 개념하고 아까 통계역학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24개가 주어졌는데 1024개의 그 다른 애들이 다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셰넌 엔트로피처럼 넣어보면은 총 1024개에 대해서 마이너스 각각이 일어날 확률이 그럼 102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로그 2 베이스에 대해서 1024를 해주면은 얘를 2의 10승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다시 얘가 넘어올 거고, 얘들은 서로 캔슬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니까 결국에 얘가 10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나, 아니면 저희가 여기다 로그에다가 그냥 요게 S는 KB 해가지고 K sub B, 그러니까 볼츠만 컨스탄스에서 그 다음에 로그에다가 여기에다 2의 10승을 넣은 거나, 얘가 지금 자연 로그로 정의됐냐 아니면은 2 베이스로 돼 있는 로그로 정의되어 있냐, 그것만 약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곱하는 그 컨스탄트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비율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따져봤자 얘랑 이거를 로그 2로 한 거랑 차이점은 유일하게 뭐냐면 그냥 분모에 로그 2가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로그 2에 2에 이거였으면은 얘는 로그 2 그 다음에 자연 로그 2의 10승 나누기 자연 로그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컨스탄트에 얼마를 곱하느냐 그것만 차이 나지, 사실은 이렇게 계산한 결과나 이렇게 계산한 결과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랑 그 다음에 셰논의 정리에서 나오는 엔트로피가 사실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베이시스를 가진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좀 정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잠깐만 연력학적인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따져보면은, 연력학에 뭐 몇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에 대한 법칙인데, 엔트로피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일단 물리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아니면은 약간 정성적으로 얘기할 때 무질서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몇 개가 존재하냐?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가능한 옵션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질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의 개수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기 때문에 무질서도를 나타낸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거꾸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얽힌 상태가 그냥 얼핏 보면 되게 무질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아까 얘기했던 폰 노이만 엔트로피 개념에서 볼 때는 얘는 무질서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되게 막 언설튼한 분이 많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들으면 약간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연력학에서의 그런 법칙들을 다시 따져보면은 엔트로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엔트로피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뜨거운 입자랑 그 다음에 차가운 입자들이 있을 때 얘들을 처음에 막아놨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뜨거운 입자들은 다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입자들은 다 A라는 이쪽 방에 있으니까 얘들은 무질서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처음에 5개까지는 얘들은 뜨거운 애, 여기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차가운 애라고 해가지고 그럼 얘들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앞에 애들은 무조건 B방이 A방이 들어가 있을 거고 B방이 들어가 있을 거고 얘들은 다 A방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전혀 그 무질서한 게 없죠. 다 모든 게 하나로 통일된 상태니까 예, 그냥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놔뒀을 때 중간에 요런 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들끼리 막 서로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무조건 얘들은 섞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최종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애가 첫 번째 입자가 A에 있을지 B에 있을지 모르고 두 번째 입자가 A에 있을지 B에 있을지 모르니까 무질서도가 엄청나게 증가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만히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은 무조건 원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엔트로피의 증가는 그러니까 엔트로피 어떤 주어진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증가는 그 시스템에 추가로 들어온 어떤 에너지랑 얘가 거의 비례하듯이 나타나는데 근데 얘가 항상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엔트로피가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때 일어나는 중간의 상황들이 어떤 뭐 리버서블 그러니까 가역적인 반응이냐 아니면 비가역적인 반응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현재 온도라는 개념이 여기 어떤 비례상수 같이 작용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계역학에서 말하는 이런 볼츠만 상수를 통해서 정의된 거랑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셰논의 엔트로피랑 요런 앞에 붙는 상수들이 다른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여기에 템퍼러처라는 건 이미 단위가 결정됐잖아요. 근데 그 단위랑 맞춰서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게 하려고 일부러 정의가 된 그러니까 요런 에너지의 양 아니면 에너지의 양은 뭐 칼로리라든지 뭐 아니면 주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 단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요렇게 특별한 어떤 칸스탄트가 곱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까지 막 길게 끌고 왔냐면 저희가 계산 입장에서 계산과학이라는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연산을 할 때 에너지 발생을 뭐가 펀더멘탈한 피지컬 리밋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뭐 이런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든 전자기기들은 다 열을 소비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따져보면은 왜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들은 그러니까 열을 발생해야 되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거의 뭐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일반적인 시모스 회로라 하더라도 시모스는 컴플리멘터리 로직이죠. 근데 컴플리멘터리 로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모스 같은 경우 회로가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여기에 어떤 뭐 5V가 있고 여기에 그라운드가 있으면은 그럼 여기에 사실 스위치가 2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가 있는데 이 입력 신호가 뭐 플러스면은
그 얘를 닫게 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5V로 들어오면 얘를 닫게 하고, 그 다음에 0V가 들어오면은 얘를 닫게 하고 얘를 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출력을 내보내는 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인버터, 그러니까 낫 게이트가 이렇게 보통 구현되죠. 자, 이런 것만 보면은 사실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진 않게 우리가 그 다음 스테이지가 보통은 여기 자체가 또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류는 흐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얘네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게 하나는 일단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유는 요거 스위치 자체가 닫혔을 때 완전한 퍼펙트한 그 도체가 아니라 그다음 항상 여기 약간의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그거랑 또 연관돼서 여기에 커패시턴스가 뭐 있고 막 그래서 그런데 뭐 사실 커패시턴스가 없으면은 더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합 때문에 CMOS 회로가 항상 저기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도 다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펀더멘탈한 피지컬 리밋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얘한테서 이런 커패시턴스가 절대로 없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저항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사실 CMOS 회로가 원칙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아이디어란 이런 CMOS 회로를 구현을 해가지고 에너지 손해가 그러니까 전혀 이 주울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열이 전혀 안 나오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펀더멘탈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주 놀랍게도 그거를 보통 란다우어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정보라는 비트 정보를 하나하나씩 지우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에너지의 소비가 무조건 수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비트를 지우는 개념과 에너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그냥 되게 의아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결국에 뭐랑 관련됐냐면 저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정보의 비트를 하나씩 지운다는 거는 결국에는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개의 비트가 있는데 10개의 비트의 모든 값을 다 고정돼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엔트로피가 0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첫 번째 비트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해서 지웠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비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되는데 그 엔트로피가 또 왜 열이랑 연관되냐면 앞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그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랑 열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에너지를 인포메이션을 지우면은 거기에는 항상 수반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를 란다우어가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양이 어떻게 그러면 정성적으로 나오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보통 그 셰논 엔트로피에 해당되는 로그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T가 곱해지는지 아니면 왜 KB가 곱해지는지는 앞에 보시면은 그 에너지는 결국에 다시 얘기하면은 T 곱하기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죠. 근데 엔트로피는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다시 얘기하면은 TKB, 보통 KBT 곱하기 로그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 개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의 옵션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건 그냥 이 값이 돼서 그래서 하나의 비트를 지우는 데는 펀더멘탈하게 이만큼의 에너지가 적어도 그 인바이러먼트로 이게 디스퍼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완벽한 그런 아이디어란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정보를 지우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다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는 그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역적인 어떤 회로를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하냐면 저희가 원래 그 양자회로 얘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양자회로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얘는
리버서블한 회로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리버서블 회로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정보들이, 그러니까 입력 정보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항상 얘를 최종 결과를 보고 입력이 무엇이었을 거야를 알 수 있는 그런 회로여야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회로를 저희가 가역 회로라고 했고, 그게 양자 컴퓨터랑 연결된 이유가 뭐였냐면 양자 컴퓨터의 모든 연산들은 다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적용됐고,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는 그 놈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벡터 줬을 때 그거의 놈을 보존하는 그런 그런 애라고 얘기했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는 항상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행렬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거꾸로,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무엇인지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가역 회로랑 연결이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펀더멘탈한 정보 과학의 관점에서는 이게 미니멈으로 나타내야 되는 어떤 열에 대한 소모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뭔가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구현할 때는 그렇진 않은 게 양자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 란다우 프린시플에서 얘기하는 이런 열 소비는 없지만 실제로 그 장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부수적인 에너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뭐 성립되진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전 컴퓨터를 현재 같은 그런 그 엔드 우어 게이트 아니면 낸드 노어 게이트로 이루어진 그런 그 디지털 회로 말고, 거꾸로 그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그런 가역 회로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면은 그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현재 이렇게 간단한 이런 CMOS 회로를 가지고 구성을 해도 일반적으로는 한 비트를 다루는데 이 정도의 한 500배 정도의 더 많은 에너지가 이미 소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굳이 가역 회로로 만든다고 해서 여기서 달라지는 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몇십 년 전에 사람들이 실제로 가역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는 에너지가 낮은 거를 그럼 만들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기존에 있는 다른 테크놀로지들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CMOS 회로마저도 여전히 펀더멘탈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가역 회로로 만든다고 뭐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의 그런 파워 컨섬션이 확 줄어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정보과학이랑 물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마지막인 예는 또 이게 뭐냐면 맥스웰스 디몬이라고 해가지고 맥스웰 방정식에 나오는 맥스웰 아시죠? 전자회로 전자기학.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생각했던 아주 재밌는 그런 사고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고 실험이 뭐였냐면, 우리는 제가 아까 연력학 제2법칙에서 보면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되는 방향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는데, 그거에 위배되는 어떤 사고 실험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 어떤 디몬이 존재해서, 디몬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깨비? 아니면은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네요. 악마? 그러니까 사람하고 좀 다른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디몬이 이 안에 만약에 처음의 상태가 되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섞여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디몬이 에너지 소비 전혀 없이 현재 여기 날아오는 입자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입자가 속도가 빠른 입자면은 그때는 얘를 살짝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속도가 느린 애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관찰하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속도가 느린 애들은 다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른 애들은 다 오른쪽으로 옮기는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디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디몬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디몬이 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전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이런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고 넣어주고 하면은 자연 상태에서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약간 주장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게 이럴 경우에도 여전히 엔트로피가 증가된다는 거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이는 방식이 뭐였냐면, 이 디몬이라는 것도 물론 이미 디몬이라는 존재를 가정했다는 것 자체에서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디몬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디몬마저도 결국에는 어떤 메모리라는 게 머릿속에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그러면 이 디몬이 항상 이거를 관측하고 난 다음에 얘를 열어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느린 애가 이쪽으로 오면 그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빠른 애가 이쪽으로 오면 닫아주고, 뭐 이런 행위를 계속했다면 뭔가 히스토리가 쭉 남았겠죠. 근데 디몬의 머리가 어차피 어느 순간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무한대로 저장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점점점 지워야겠죠. 그래서 디몬의 메모리에 있는 그 정보를 점점 지워나가는 순간에 결국엔 다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 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만 따지면은, 그럼 왠지 이게 자연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그런 이상한 현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정보의 개념을 추가하고 거기서 쉐넌 엔트로피 같은 그런 개념들이 점점 추가가 된다면, 그러면 아까 란다우 프린시플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적인 개념만 그러니까 생각하고 정보의 개념이 전혀 없었다면 사실 이 문제는 물리적인 거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거기다가 정보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정보에 의한 엔트로피를 생각하고 그 두 가지 개념이 같이 합쳐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약간 물리학의 위기가 될 뻔했던 그런 내용이 다시 세이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엔트로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정보과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에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서로한테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약간 보여드린 상황이라도 되고요. 예, 오늘도 수업 시간 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